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됐습니다. 보좌관 늘리고 세비 인상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더니 정작 빈선 국회로 끝났습니다. 개혁 법안은 어디로 갔을까? 새해는 일 좀 합시다. 국회의원 여러분. 자, 103.5MHz 러브 FM. 저는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스폰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부산행 정봉주 정치쇼 일부 토요일 일부 순서입니다. 뉴스보다 영화. 자, 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 시간입니다. 정치쇼에 맞춤 유명한 영화 평론가죠. 오동진은 영화 평론가. 아싸 가을이 풍짝풍짝. 아, 이번 거 좋은데요? 예. 풍짝풍짝. 네. 풍짝풍짝. 우리가 시대를 1987년도로 되돌아갔어요. 네, 좀 진지하게 가야 되는 거죠. 예. 1987이라는 영화 개봉됐고요. 아, 너무 이 제목만 들어도 그때 가슴 뜨거웠던 시청 앞 6월 그 그렇죠. 현장으로 쭉 가는 이야기의 시작 아니에요. 네, 제가 개봉됐다고 말씀드렸는데 27일 개봉입니다. 아, 27일 제가 개봉이요? 영화를 미리 본 그렇죠. 상태여서. 시사를 늘 미리 보시죠. 네네. 그 사실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무려 30년 지난 거죠. 저도 물론 이때 한창 복학해서 다닐 때였습니다만 어쨌든 1987년 1년의 기간 동안에 그 한국 사회가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휘몰아쳤죠. 예, 휘몰아쳤죠. 완전 그 변화의 그 변혁의 바람을 확 바뀌는데 거기에는 그 두 사람의 절대적 희생이 있었던 거죠. 87세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네. 박종철 군 그리고 이한열 군. 아직도 군이라고 불립니다만 박종철, 이한열 뭐 당시에는 열사 이렇게 불렸습니다만 지금도 열사죠. 그렇죠.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1987년 1월 14일인가에 박종철 씨가 남영동에서 물검은으로 사망을 했는데 남영동 대공 분실이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나왔던 기사가 그 조사 발표가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이런 발표를 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 보도 지침 때문에 그 모든 신문들이 안기부에 의해서 이제 보도 지침을 받고 기사를 통제받고 있었는데 그 두 줄 기사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그 한 줄의 기사 또는 세로 쓰기로 두 줄의 기사 때문에 전 국민이 들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종철 씨, 박종철 군이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낱낱이 그 당시에 그 전두환 군부 정권의 그 추악한 그런 고문치사 사건과 더불어서 그 사회민주화를 그 압박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군부 정권의 어떤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박종철 아버님께서 화장해서 그 강인가 바다에 뿌리면서 그 아버지는 할 말 없대이. 종철아 할 말 없대이. 잘 가래이. 아버지는 할 말 없대이. 그게 이제 시위의 그 캐치프레이즈로 걸렸었죠. 그래서 박종철 그 영정을 들고 항상 그 시위 앞에 섰을 때 플래카드에 그 말이 걸렸었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고문치사 사건을 당하고 1월 14일이었죠. 그렇죠. 1월 14일 그리고 6월 9일에 이한열 열사 이한열 군이 이제 최루탄에 맞아서 연대에서 시위 도중에 사망을 하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기록을 한 영화가 바로 이 1987인데요. 저는 약 6개월, 약 5개월 동안에 그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이렇게 역동적인 드라마로 엮어낸 작품은 제가 최근에 그 한 10수년 동안 처음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저는 눈물이 많이 나던가요?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날라 그래요. 장준원 감독이 왜 이 1987이라는 작품을 하려고 했는가?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6개월의 과정을 촘촘히 기록해서 촘촘히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가 것이고요. 이런 야만의 시대도 뚫고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역사에 우리가 지금 서 있고 얼마나 사실 국권이 버텨왔는가. 맞아요. 또 새로운 사회민주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하려고 한 것 같고요. 영화가 이런 측면에서는 역사의 교과서보다도 더 훌륭하죠.
대중들에게 파고드는 어떤 감성의 어떤 그 칼날이 더 강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때 87년도에 이 두 젊은 청년의 희생이 없었고 87년 그 6월 항쟁의 그 뜨거운 열기가 없었으면 지금 이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없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87년 6월 항쟁의 결과 독재 정권이 헌법을 유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그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2017년 네. 박근혜 탄핵이 이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의 세월이 어쨌든 걸린 셈이다 이런 예.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하나의 점으로 네. 마치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 웜홀을 통해서 이쪽 역사의 끝에서 저쪽 역사의 끝으로 훅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87년 학번 세대 예. 그리고 그 이후에 91년 학번 세대가 제일 사실은 힘들었죠. 제일 역경의 고난의 시대를 보낸 학번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87학번 세대는 어쨌든 이런 박종철, 이한열 그 두 사람의 어떤 죽음을 목도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고 예.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노태우가 이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른바 의사민주주의, 가짜민주주의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91년도에 강경대 학생을 포함해서 가장 많은 그 대학생과 또는 노동자들이 분신, 투신 그리고 또 심지어 의문의 죽음사 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91학번 세대 같은 경우는 87년 세대를 경유하면서 오히려 사회에서는 우리도 좀 민주화된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가짜 민주주의 그리고 가짜 민주주의. 3당 합당 예. 이른바 3당 야합이 있었고 YS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빈번하게 더 벌어진 거죠. 유명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그렇죠. 그때 우리 역사의 가장 커다란 거짓말. 그게 역시 91년 92년 아니에요. 그렇죠. 91년이죠. 예. 그러니까 이 장준환 감독이 1987을 만든 것은 1987년에 성취했던 것들이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30년 만에 성과를 낸 거죠. 성과를 냈는데 이것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1987의 시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된다. 그것도 촘촘하게 하나하나 그 시간과 시기를 잘라서 예. 1월부터 6월까지 그 과정을 아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놀라운 것이요. 이 영화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스타들이 다 등장해요. 하정우 씨, 충무로 어벤져스다. 하정우, 뭐 김윤석, 뭐 오달수, 뭐 유해진, 뭐 모든 배우들이 사실은 영화를 보고 있으면 거의 특별 출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의 의식이 모아졌다는 그렇죠. 것으로 네.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배우가 영화 전체를 끌고 간다기보다도 예. 모든 배우가 이 시대를 위해서 다 참여를 해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하는 거죠. 나쁜 역할도 있고 그 치안감, 예. 네, 그 고문의 원흉, 네, 뭐 그 김윤석 씨가 맡고 있는데 악역도 있고 예. 뭐 또는 선한 역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충무로 배우들이 이 영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시대를 위해서 영화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슴이 짠해네요. 그 배우들이 이렇게 30년을 끌어온 민주화의 역사에 있어서 그 전면이 아닐지라도 뒷면 혹은 옆에서라도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역사의 현실을 정면에서 응시했지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 네. 라고 하는 것을 출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배우들이 너무 훌륭해요. 예. 저는 정말로 이 영화를 보면서 한국의 배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예. 그 역사적 개념, 그 의식, 인식 이런 것들이 놀랍다. 그러니까 뭐 흔히들 뭐 연예인, 예. 딴따라 뭐 이렇게 그러는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우들이 또 기본적으로 좋은 게 배우들의 아들을 뭐라는 줄 아세요? 무슨 또 아재 개그 하시는? 아니에요. 배우들의 아들을 배우자. 그래서 배우들은 늘 배우자는 자세로. 그럼 몇 가지죠? 가끔 이렇게 리듬을 주시니까 전 좋아요. 예. 이 영화에서 남영동이 그대로 나오고요. 예.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배우자. 네. 계속 하시는군요. 네. 남영동 너무 진지하기 때문에. 남영동이 지금 사실은 인권센터로 바뀌어 있죠. 맞아요. 네. 그게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성취해낸 역사의 현장이거든요. 네. 7층에 가면 6층에 가면 박종철 군이 그 고문당했던 고문당했던 욕조. 그대로 보존돼 있고요. 그리고 7층에는 기념
추념 뭐 사업 같이 기업관이죠 일종의. 네, 그렇게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영동 인권센터에서 이 영화 찍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안에서 그대로 그 욕조에서 한 거예요? 촬영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재현을 했겠죠. 다만 기록을. 기록을. 그렇게까지 하면 좀 너무 좀 그 뭐랄까 좀 참담한 것 같고요. 그 과정은 그 세트에서 촬영했지만 외관 남영동의 그 입구 뭐 특히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같은 경우는 다 지금의 남영동에 있는 인권센터에서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장준환 감독은 어떤 분이에요? 예전에 지구를 지켜라. 네. 좀 오래됐죠. 오, 2003년 영화인데요. 그렇죠. 지구를 지켜라 이후에 이제 몇 년 전에 화이라는 작품으로 다시 두 번째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괴물을 삼키나요? 화이 그 유괴한 아들을 네 명인가가 유괴범들이 그렇죠. 자신들을 닮은 아이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뭐 세상의 일종의 복수를 하는 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부모는 엄마하고 아빠는 아들이 그 납치된 그 집 혹시 아들이 다시 찾아올까 봐 재개발되고 있는데 그 집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가 결국 아버지는 죽임을 당하고 엄마도 죽임을 당하는 굉장히 아나키스틱한 영화였고요. 근데 너무 이게 강렬하게 오래 기억이 남았고 저 감독은 왜 이렇게 잔혹한 이 충격적인 영화를 만들어서 날 괴롭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그 최민수 씨 나왔던 그 한국의 그 최초의 잠수함 영화 유령이라고 있었습니다. 유령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봉준호가 쓰고 한 사람은 장준환이 있었죠. 둘 다 거대 감독이 됐네요. 그런데 이제 봉준호 시나리오를 택했죠. 왜냐하면 장준환 시나리오가 너무 잔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면 잔인해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문소리 씨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 말도 사실은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조용조용하게 하는 스타일이고요. 내 안에 악마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인 거죠. 저는 사실은 장준환 감독이 한국 영화계에서 오랫동안 천재형 감독이라고 불렸는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사실 봉준호 감독이 괴물을 만들고 나서 괴물 2가 기획됐을 때 장준환 감독이 괴물 2를 맡으려고 했었어요. 그 청계천에서 대왕지 나오는 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엎어진 영화. 장준환 감독이 그렇게 약간 불운을 겪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지구를 지켜라 이후에 2003년이니까 거의 14년 만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최고의 역작을 뽑아냈다고 생각합니다. 화이도 대박 작품은 아니었는데 기본 제작비는 했을 거요.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중박은 했죠. 그래서 이창동 감독과 함께 그 사실은 작품을 만드는 이준동 프로듀서가 있는데 친동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준동 제작자가 만든 영화였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낯설어서 영화가 그렇게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영화가 갖고 있는 내적 에너지가 워낙 강해서 충분히 그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었었죠. 참 인상적인 학교도 다니지 않는 애가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또 또래의 여학생을 만나고. 여진구라는 배우가 맡았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그 여진구가 박종철 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이 주위에서 보면 화이를 본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제가 봤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영화를 많이 보시잖아요.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개봉하는 거는요. 그래서 영화 제작사나 영화협회에서 최고의 관객으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석 씨가 악역을 아주 돋보이게 했다? 왜냐하면 그 대공수사처장이었고요. 악명 높은 박처원. 박처원. 그 이름 좀 기억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그 고문 남영동에서 고문 그 경감으로 유명했던 사람처럼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 박처원 그 당시 대공수사처장도 온갖 그 용공 그 사건을 조작해낸 그런 인물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YSDJ의 어떤 그 정책 보좌관 역할을 했던 김정남 씨가 나중에는 입각까지 했었던 그렇죠. 그걸 제가 기억하는데요. 김정남 씨를 필두로 해서 북한 용공 조작을 꾸미려고 그때 애를 썼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을 대거 잡아들였고 그
대학가의 그 학생운동 세력과 김정남을 연결시키려고 했었죠. 예, 맞아요. 기억납니다. 김정남 씨 역할은 설경구 씨가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 출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역할도 굉장히 돋보이고요. 김윤석 씨가 이 중에서 이제 악역을 한 거죠. 그 대공수사처장을 하고 박천 경감인가요? 뭐 저는 그 경찰 그 계급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치안감인가요? 어쨌든 처장으로 나오죠. 네, 결국은 구속이 됐죠. 맨 밑에 꼬리를 자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은 구속돼서 그러니까 전두환 체제도 이 그 박천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커지겠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거기까지 올라가서 몸통을 자르게 되는데 그 몸통 자체는 사실은 그 당시에 군부 정권이었죠. 네. 그러네요. 군부 정권이었죠. 네. 하정우 씨가 아주 발랄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부장검사로 나오죠. 공안 검사예요. 공안 검사인데 이 공안 검사도 사실은 대공과니까 역시 학생운동 세력도 잡아들이는 검사인데 이쪽 안기부 쪽 대공과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종철 씨가 그 고문치사로 죽은 것에 대해서 화장을 하라는 그 명령서를 검사가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이제 그 검사 측과 이 대공 저쪽 안기부 대공 쪽하고의 어떤 권력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묘하게 내부에 이 사건을 외부로 터지게 만든 요소가 된 거죠. 왜냐하면 화장 검시를 요구하거든요. 그 역할을 이제 하정우 씨가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예고편 보니까요, 하정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 다른 수사관에게 야, 넌 서울대 들어간 그 똑똑한 아들이 수사를 받다 죽었어. 근데 부모가 화장시키세요 이러냐? 그렇죠.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을 거부하고 그 명령서를 쓰는 걸 사인을 거부하고요. 검시를 요구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얘기는 커지기 시작합니다. 커지고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의 의도는 뻐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검식을 요구하고 당연히 부모가 오고 또 거기에 기자가 따라붙기 시작하고 밖으로 얘기가 새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 영화 속에서는 하정우 씨가 맡은 이 검사가 그 당시에 황덕준 과학수사연구소에 검시관이 기록한 물거문에 의한 흉부 압박 익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 서류를 바깥으로 리크시키는 그런 역할을 영화 속에서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27일 개봉이고요. 자 시간 또 하나 가져오는데 짧게라도 좀 소개해 주시죠. 튤립 피버는 사실은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1634년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요. 저 무식하다는 소리 들었었는데 당시에 튤립 구군이 주식 역할을 했었어요. 그 구군을 확보하면 그것이 막 천정무주 값이 올랐다가. 구군이 뭐예요? 그러니까 튤립의 근. 뿌리. 그걸 이제 심으면 어떤 튤립이 나오느냐. 튤립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비트코인. 그 얘기가 1634년에 그대로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화폐에 대한 또는 뭔가 어떤 재물에 대한 관심, 탐욕 이런 것들이 중세 시대 때부터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 튤립 피버라는 것 때문에 몇 제가 년도에 배경이 1634년이고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때는 이 튤립에 투자하게 되면 대박이 터진다. 그래서 이런 열풍으로 엄청 돈이 들어갔죠. 그러다가 이제 쪽박 차는. 상징적인데요. 비슷해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주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과 또는 가상화폐 때문에 지금 좀 비정상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냥 밤에 안 자고 계속 그걸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소문이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누가 1억을 가지고 100억을 벌었다 이런 소문들이 막 소문이 돌고 너무들 지금 열광해갖고 문제예요. 이 영화는 어쨌든 알리시아 비칸데르와 데인 드한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화가고 또는 유부녀입니다. 이 두 남녀가 처음 만날 때부터 불꽃 튀는 사랑을 벌이다가 비극까지는 아니지만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실제 얘기입니다. 생활에서도 연인으로 발전하진 않았죠. 캐스팅만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실시간 검색어에도 막 오르고 그랬대. 캐스팅되면서. 네, 알리샤 비칸데르의 인기가 요즘 최고고요. 그리고 또 데인 도한도 사실은 그 새로운 어떤 그런 꽃미남으로 예. 그 촉망받고 있는 그런 배우이기 때문에 예. 이 영화는 그 캐스팅만으로도 사실은 예. 충분히 관심을 모을 만한 영화고 사실은 중세 시대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 네덜란드 미술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요하네스 베르메르 예.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그림이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그린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살았던 시대니까 예. 이 시대의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면 참 만족하실 14일 날 개봉을 했어요. 네. 지금 이제 한 일주일이 조금 넘었네요. 네. 튤립 피버. 그리고 저 중세 영화 좋아해요. 옛날에 제가 빌리지라고 하는 영화 한번 얘기했었죠. 그렇죠. 네, 네. 말씀하셨죠. 그거는 네. 도심 한복판에 인디안 자연 보호 지역에 중세의 마을을 만들어서 한 100여 가구가 들어서 함께 사는. 네. 예, 근데 대부분이 이 사회의 흉악한 범죄로부터 희생자들. 그렇죠. 예, 네. 그들이 모여서 중세를 만들어서 이 범죄가 없는 마을, 범죄가 없는 도시를 만들어놨는데 그 배경이 중세예요. 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1600년대까지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근세 예. 쪽으로. 네. 예배당에서 네. 교회죠. 땡땡 종치면 이제 교회 다 모이고. 종교적인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구성한 거죠. 네. 야, 튤립 피버 보고 싶어요. 네. 아마 이런 감성의 영화들을 찾으시는 분들, 좀 작은 영화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맞는 작품이 아닐까 싶고요. 예. 저는 사실은 이 영화를 그런 그 불꽃 튀는 사랑의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봤다가 예. 1600년대의 그 중세 시대상을 많이 담고 있어서 이 영화가 좀 특이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주는 메시지는 뭔가요? 사실 두 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물에 대한 그 탐욕과 재물에 대한 탐욕은 결국 그 멸망으로 너희를 이끌지어다. 그것과 사실 비슷한 게 사실 그 사랑에 대한 지나친 탐미, 지나친 집착. 그 욕망과 욕정이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욕망은 어쩌면 우리 하나님도 용서하실 만한 건데 예. 욕정이 지나친 건 좀 용서 못 받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어떻게 사실 그 구분하느냐 예.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욕정 정자가 들어갔고 나쁜 표현을 처음 봤네요. 욕정. 정자.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아주 안 좋네요. 괜찮아요. 네. 뭐 다음 주까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딱 네. 보기에 예견컨대. 일주일 가겠죠. 그렇죠. 네. 오동진 평론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뉴스보다 영화 오동진 평론가와 함께했고요. 저는 스윗박스가 부르는